부산의 한복판. 먹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 아래 거리는 검은 물감처럼 젖어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부여잡고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들의 경적 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도로 위로는 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쿵. 어디선가 들려온 미끄러지는 차량 소리. 횡단보도 앞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다. 삐걱거리는 발걸음. 노인은 신호등이 빨간 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우산만 챙기기에 바빴다. 딱 그 순간 24살의 사회초년생 이하연이 노인을 발견했다. 거기 위험해요. 하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산을 내던지고 달려갔다. 빗물이 튀어올라 하얀 셔츠가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틈도 없었다. 가까워오는 차 소리,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다. 덥석. 하연은 노인의 팔을 움켜쥐고 횡단보도 뒤로 힘껏 끌어당겼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쌩하고 스쳐 지나갔다. 물웅덩이 물이 튀어 두 사람을 적셨지만 다행히 둘 다 무사했다.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는 하연. 노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잔뜩 구겨진 양복, 흰 머리카락, 떨리는 손. 비에 젖은 노인의 얼굴에는 어딘가 고독하고 외로운 표정이 어렸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하연은 자신의 우산을 주워 노인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노인은 눈을 깜빡였다. 이런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손등을 부드럽게 쥐었다. 하연은 노인을 부축해 인도 쪽으로 옮겼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허름한 골목 끝에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가리켰다. 저기 내 차가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같이 가줄 수 있겠나?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하연은 일부러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은 비를 맞아가면서도 노인이 젖지 않게.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여? 이하연입니다. 하연이. 이름 참 곱구만. 노인은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오랜 세월 차가운 세상에 단련된 그의 얼굴을 잠시 부드럽게 만들었다. 드디어 고급 세단 앞에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뛰어나와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하연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모셨다. 정말 감사하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 노인은 창문을 내리고 하연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조심히 가세요. 하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검은 세단이 비를 가르며 사라지고 하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 이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걸. 며칠 뒤 부산의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다. 그러나 이하연의 일상은 여전히 무거웠다. 카페 아르바이트, 퇴근 후 늦은 귀가, 겨우 붙잡는 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하연은 어느새 지나간 그날의 일을 가끔 떠올리곤 했다. 비에 젖은 노인의 미소, 우산을 기울이던 작은 손길, 그리고 검은 세단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던 자신. 그런데 그날 밤 하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흰색의 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고급스러운 봉투. 뒷면에는 처음 보는 고풍스러운 문양까지 새겨져 있었다. 뭐지? 광고 아니야?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정중한 글씨로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성신재단 요양원 티파티 초청장.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초대 대상 이하연님. 하연은 두 눈을 의심했다. 성신재단.
부산 최고 재벌 성신그룹의 복지재단 아니던가. 설마. 그때 그 노인? 순간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노인의 흐릿한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그가 성신그룹의 창립자 정도현 회장이었던 걸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아냐, 설마. 그냥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날 저녁 편의점 앞을 지나는 길. 진열된 경제지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성신그룹 창립자 정도현 요양원 은둔 생활 중. 기사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노인. 구겨진 양복, 하얀 머리, 따뜻하지만 외로운 눈빛. 확신이 들었다. 바로 그였다. 토요일 오후. 하연은 오래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초대장에 써 있는 주소로 가자. 별일 없겠지.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까지 타고 도착한 곳은 부산 외곽 고급 주택가를 지나 언덕 위에 자리한 성신재단 요양원이었다. 거대한 철제 대문. 잘 손질된 정원. 분수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하연님이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직원이 나와 하연을 맞았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하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풍스러운 가구들, 고요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마침내 한방 앞에 도착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는 밝은 방.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날 폭우 속에서 만났던 노인. 정도현 회장이었다. 기억해요. 그날 비 내리던 거리에서. 정도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다. 저도 기억합니다. 조심스레 다가가자 탁자 위에는 고급스러운 찻잔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런 세상에 아직도 낯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당신 덕분에 알았어. 정도현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요즘 세상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지. 하지만 당신은 물에 젖고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지. 하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별거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도 젊었을 땐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싶었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하연을 다시 보았다.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 나와 가끔 이렇게 차 한잔 하러 와줄 수 있겠어? 하연은 당황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네. 저도 오고 싶어요. 그 순간 정도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날 하연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대답이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걸. 그로부터 얼마 후 이하연은 또다시 정성스러운 봉투 하나를 받았다. 이번엔 더 짙은 색의 고급 봉투였다. 뒷면에는 성신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초대장. 성신가 자택, 은서 양생일 파티. 일시 토요일 저녁 6시. 초청자 정도현. 생일 파티? 하연은 얼떨떨했다. 요양원에서 마주한 따뜻한 노인, 그가 자신을 이런 개인적인 자리로 초대할 줄은 몰랐다. 토요일 저녁. 하연은 오래된 옷장 속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낡긴 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다림질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냥 간단한 파티일 거야.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성신가 본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부산 해운대 언덕 위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대저택. 대리석 정원, 고급 외제차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이런 곳은 영화에서만 봤는데.
하연은 순간 초라해진 자신을 느꼈다. 주춤거리는 그녀 앞으로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이하연님, 어서 오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복도를 지나 넓은 응접실 문이 열렸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하연 양입니다. 정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시선이 하연을 향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탐색이 깃들어 있었다. 이거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야. 하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응접실 한가운데 완벽한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 싸늘한 분위기 속에 서 있는 그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우리 아들 강민혁이다. 정도현이 소개했다. 강민혁 33살. 성신그룹의 실질적 후계자. 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하연을 바라봤다. 검은 눈동자에는 냉정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하연입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 어떤 미소도 없었다. 파티는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민혁을 비롯한 성신과 사람들은 하연을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낙오될 것만 같았다. 이하연 씨는 무슨 일을 하시죠? 회장 일가에 누군가가 물었다. 카페 아르바이트와 사회복지 관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요즘 세상에 대기업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드물죠. 특이하네요. 조롱 섞인 웃음이 흘렀다. 하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순간 응접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 조용한 틈을 깨고 강민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꽤 드문 가치관이군요. 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조금의 흥미와 미세한 흔들림이 깃들어 있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진심이라고 믿어요. 민혁은 하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혁은 회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는 다시 하연 쪽으로 다가왔다. 당신, 민혁이 말했다. 대단하네요. 이런 자리에서도 자기 색을 잃지 않다니. 하연은 당황했다. 저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민혁은 잠시 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차갑던 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따뜻했다. 솔직한 사람 보기 드물죠. 파티가 끝나고 하연은 대문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성신가의 높은 벽, 화려한 불빛, 냉정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무언가를 증명했다. 자신은 누군가의 계산 속에 만들어진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모르는 사이 그녀를 바라보는 강민혁의 시선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하연은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다. 성신그룹 사회공헌팀 인턴으로 특별 채용됐다는 연락이었다. 저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평범한 인생. 대단한 스펙도 없고 화려한 배경도 없는 자신이 성신그룹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첫 출근 날. 하연은 깔끔한 블라우스와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회사 앞에 섰다. 어깨를 쭉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성신그룹 본사는 부산 중심가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이하연님 맞으시죠?
사회공헌팀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내 직원이 친절히 웃으며 다가왔다. 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사회공헌팀.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연이 맡은 일은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라는 비교적 작은 사업이었다. 팀장 김주영은 밝은 미소로 하연을 맞이했다. 부담 가지지 말고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기대할게요. 하연은 가슴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회사 안 분위기는 마냥 따뜻하지 않았다. 저 사람 회장님 추천이라며. 특별 채용이라던데 실력은 있겠어? 알게 모르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연은 애써 모른 척했다.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하연은 서류를 들고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고 말았다. 버스 정류장 아래 처량하게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그녀 앞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다. 강민혁이었다. 타요? 하연은 당황했다. 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비를 뚫고 걸을 생각입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하연은 결국 조심스레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히 흐르고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쏟아졌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민혁이 물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 생각보다 귀합니다. 하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대부분은 회사를 발판 삼아 올라가려 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냥 일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 하연은 멋쩍게 웃었다. 그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혁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세상 속에서도 이 작은 대답이 유난히 맑게 들렸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민혁은 우산을 꺼내 들고 하연의 문을 열어줬다. 같이 갑시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좁은 우산 안 민혁의 어깨가 가끔 하연의 어깨에 부딪혔다. 하연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과 민혁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걸.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이하연은 사회공헌팀의 독거노인 정서지원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현장을 뛰며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삶의 의미이자 진심을 담은 약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공헌팀은 대형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하게 됐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임원진들, 재무팀, 심지어 성신그룹 부사장 강민혁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하연은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유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하연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박이 날아들었다. 좋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은 이해하죠. 하지만 주 2회 방문?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재무팀 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연은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방문 빈도를 줄이면 외로움이 심화되고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것입니다. 조리 있는 설명. 하지만 재무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수치 없이 예산을 늘리는 건 무리입니다. 하연의 손이 떨렸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노력이 무너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저는 반대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회의실 한쪽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프로젝트는 성신그룹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본질입니다. 잠깐의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 가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혁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연 씨가 말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순간 하연은 숨을 삼켰다. 민혁이 몰래 현장을 다녀갔다고.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쫓는 기업이 아니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민혁의 단호한 말에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하연의 프로젝트는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연은 복도에서 민혁을 기다렸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하연이 고개를 숙이자 민혁은 조용히 웃었다.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설득한 겁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었다. 민혁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하연은 깨달았다. 진심은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던 어느 날 아침, 이하연은 평소처럼 출근길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횡단보도 앞에 섰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폭우 속에서 정도현 회장을 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초록불을 기다리며 하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건너요. 낯익은 목소리. 하연이 고개를 돌리자 강민혁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오늘따라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 어깨에 스치는 가을 햇살 속에서 그는 한층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젠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하연의 마음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발을 내딛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만은 또렷했다. 작은 손길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넌 두 사람은 짧은 눈빛을 나눈 뒤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서툴지만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함께 걷자.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그날 이후 이하연과 강민혁은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초록불을 향해 걸어갔다.